집생활 장려 방송 집콕 프로젝트,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함께할 집콕 요정 하경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와 함께할 전문가 백정선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 돈 버는 기술 중에 하나, 빚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빚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고 그게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정말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대표님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봤을 때 뭔가 다들 빚을 권하는 세상, 그냥 뭔가 빚?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빚, 그것도 자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빚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제가 빚을 심각하게 져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빚이라는 게 통제 가능한 빚이냐 통제 불가능한 빚이냐에 따라 틀린데요. 통제 가능한 빚이면 이 빚은 나쁜 빚이 아니에요. 근데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은 빚 때문에 인생이 망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빚인데, 이 빚이 투자를 위한 빚이냐 지금은 생활비를 위한 빚이냐, 이걸 좀 구분해 보고, 내가 지금 생활비를 위한 빚을 지고 있다, 그럼 이 내 생활 패턴과 내 재무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지금 궁금한 게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통제 가능 수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투자를 위한 빚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투자를 위한 빚이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확신이 있다, 이걸로 해서 수익이 얼마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만 좋은 빚이지, 그렇지 않고 무모한 투자를 하는 빚은 굉장히 위험한 빚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빚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하는 빚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출을 하면서까지 내 집을 만들겠다, 이게 무모한 도전일까요? 아니면은 해도 괜찮은 도전일까요? 이제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그건 귀신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귀신이 모르는 걸 나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주택 가격의 결정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주택에 공급되는, 분양되거나 새로 공급되는 양이 작다. 네. 그럼 이건 틀림없이 집값이 올라가죠. 그쵸? 두 번째로 사람들이 취업하는 인구가 많아서 그 지역에 사람의 인구가 집중되고, 네. 그럼 그 지역은 직업이 늘어나고 기업체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집중되면 그 지역의 집값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오르죠. 상권도 반드시 엄청 오르죠.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인구 이동과 집값은 당연히 그 상관관계가 심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세 번째가 이제 사실은 금리예요.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럼 이 금리는 낮으면 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75에서 0.5%로 0.25% 떨어졌다. 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은행들이 돈을 빌려다가 그 돈을 누구한테 줄까요? 내가 빌려줬을 때 잘 갚을 사람한테 주겠죠. 그쵸. 신용이 좋은 사람은 그걸 받아다가 어떡할까요? 내 돈이 아직도 여유 있는데 굳이 이걸 받아다가 그러면 내가 평상시 사고 싶었던 걸 하나 사는 거예요. 집이에요, 그게 집. 그럼 뭘로 가요? 자산 시장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금리는 자산 가격 상승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보면, 조합해 보면 예측이 되니까 결국은 집값이 올라간다. 그런데 이게 당분간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금리가 올라갔지만 0.25%예요.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만 2023년에 올려요. 그럼 아직 요원한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정부가 뭐 3기 신도시니 뭐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지만, 네. 그 발표하고 나서 그 공급하는 때까지 실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쵸. 그러면 이 3년 동안 집값은요 못 잡아요. 근데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하고 대출을 규제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을 해서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라도 집을 살 필요가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구가 모이는 지역, 그 외 지역에서 집값이 갑자기 올라간다.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그거는 언젠가는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런 건 조심할 필요가 있죠. 과도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경계를 하되 제가 보기엔 2022년까지는 까딱없이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써도 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못 사는 거네요. 그러니까 살 수 있으면 사야죠. 그런데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돈을 열심히 모으든지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빚을 내서 집을 산다. 그러면 집도 내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재산을 네. 만드는 거긴 한데 이거를 남의 돈으로 빌려서 만든다. 그리고 내가 직접 모은 돈으로 만든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재테크하고 위 상황의 재테크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반적인 상황에선 적금 이자가 높아요. 네. 적절하게. 그래서 적금을 모아도 돼요. 그리고 그걸 이자로 예금에 넣어놔도 이자가 붙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그 정기예금이나 그 적금 이자가 몇 %예요? 거의 뭐 요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죠. 1%가 안 돼요. 그럼 1%로 이 원금이 2배 되는 데까지 몇 년 걸려요? 2배 되는 데까지 72년 걸려요. 그럼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네요. 그럼 내 집은 내 평생 못 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 내 돈 플러스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자산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이자 부담이라는 게 있지만 이자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나아가다 보면은 이제 저를 기준으로 봐도 빚을 좀 줄여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저축을 해도 이거는 그냥 빚 갚는 데 쓰는 돈이지 투자할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대표님도 하신 거잖아요. 빚을 줄이는 방법. 빚을 줄이는 방법이 이제 우선 내 생활 패턴에서 발생한 빚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빚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첫 번째 중심은 자기 만족의 기준, 자족이라고 표현하죠. 자족의 기준을 잡아서 내 꼭 필요한 것, 생활비, 용돈, 그다음에 교통비, 통신비 이런 걸 쭉 적어보면 네. 꼭 필요한 돈의 사이즈라는 게 나와요. 규모가 나와요. 그럼 그 규모를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적어보면 요즘 앱들이 여러 개 있어요. 가계부 관련 앱에 보면 거기다 맞아요. 딱 집어넣으면요. 그 비율이 나와요. 그럼 그 비율에 따라서 내가 그 지출이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됐구나. 내가 외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좀 외식비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고민해서 딱 그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엔겔지수 진짜 높거든요. 네. 저희 집의 모든 수입이 다 먹는 걸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먹는 거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쵸. 늘었는데 그것도 본인이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매달 지출하는 지출 내역이 정확하게 분석이 됐나? 그럼 나는 이제 또 다른 사람보다 먹는 거 좀 더 써도 된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얼마냐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정하면 내 자족의 기준이라는 게 되는 거죠. 뭔가 이제 다 분석을 하고 쓸 돈과 쓰지 않을 돈 이런 것도 다 나눠보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쓰는 돈하고 모을 돈. 근데 선저축 후지출. 그래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선저축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저축하는 데다 넣어버린 나머지 돈을 갖고 어떻게 쓸 것인가 아주 촘촘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 패턴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뭔가 돈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끌려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행복과 불행의 한 장 차이는 어떻게 보면 빚도 잘 활용을 하면 자산처럼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끌려다닐 거냐, 돈을 통제할 것이냐 이게 이제 빚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돈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데 네, 돈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살아요. 그렇죠. 상당수의 사람들이. 끌려다니죠. 그렇게 살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자산 계획을 세우고 저축 계획도 세우고 문제가 항상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저수지 통장도 만들어서 저수지 통장이라고 하면 비상자금이라든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 할 걸 대비해서 보너스 탈 때마다 거기다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조금 한번 과감하게 나를 위해서 질러버리고 싶다. 그러면 저수지 통장에서 질르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돈에서 안 깨지니까 내 만족도도 커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맨날 없는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일단 이거 다 쓰고 없는 돈도 다음 달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끌어다 썼는데 어떻게 소비 패턴을 정리해야 될지 지금 싹 정리가 됐고요. 요즘처럼 빚을 좀 쉽게 낼 수도 있고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알아둬야 할 조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빚 관련해서 이제는 좀 더 투자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